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체학 강사 겸 신비주의 연구가 나성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나성일 선생님이랑 만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조도로프스키 감독님이라고 이제 컬트 영화의 대가이시고 또 타로의 대가라고 알려지신 감독님이신데, 그분의 책 사이코 매직을 이번에 저희가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신 지인분이 나성일 선생님께서 이쪽 분야의 정말 전문가시다 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촬영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 모시게 됐고요. 그러면은 오늘 나성일 선생님 하시는 일부터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페레아미카 슬란티아 룬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 온유한 달빛 속으로란 뜻인데 이제 예이츠의 19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9는 아니고 예이츠가 썼던 신비주의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 책 이름이 라틴어로 써놨거든. 그래서 그 라틴어로 썼던 예이츠의 신비주의 서적의 타이틀을 이제 출판사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그 외주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외주 편집이고, 요거 전에는 제가 전공이 이제 영문학하고 문체학이다 보니까는 주로 영문 편집 일을 오랫동안 해왔죠. 한 30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뭐 전문가라고 했는데 솔직히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밤에 끊임없이 책을 읽는 사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주로 그 조도르스키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면 제가 타로를 마르세유 타로를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타로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1422년쯤에 이제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 궁전에서 만들어진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타로의 원형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프랑스에 수출돼 가지고 등장한 게 이제 마르세유 타로거든요. 근데 이 마르세유 타로가 조도르스키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마르세유 타로 덱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도르스키가 이제 1995년에 자기 인생에서 거의 13년을 바쳐가지고서 마르세유 타로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까무행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걸 같이 하셨는데 다행히 그분의 타로 서적, The Way of Tarot, 이제 타로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 일본어 서적책은 이제 타로의 우주라고 돼 있더라고요. 번역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마르세유 타로를 공부하면서 그 길잡이로 조도르스키의 그 타로의 우주, The Way of Tarot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부터 조도르스키를 좋아하긴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관련된 자서전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분의 소설들. 그래서 오늘 아마 예전에 사람들하고 그분의 저서 중에서 사이코 매직이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스터디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아마 그런 계기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조도로프스키 감독님은 저도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는데 한국에 이 감독님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요? 나름 그래도 이 정도 지식이면은 조도로프스키 감독에 대한 많은 거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성일 선생님을 뵙고 나서는 아니구나. 정말 많은 거 알고 계시는 분이고 정말 그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나는 이제 필요한 것만 알아요, 사실은. 조도르스키 다 알지 못하고. 그래도 국내에서 이 정도 지식이면 거의 전문가실 것 아니, 같은데. 엄청 많겠죠. 내가 자기가 조도르스키 책을 읽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증을 안 해서 그렇지. 그쵸. 곳곳에 아마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들어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오랜 세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까다로운 질문인데 그냥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영국의 시인 중에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영국 중부에서 태어났거든. 18세기 그 1757년이니까 18세기 중반인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런던 중부의 빈민가, 슬럼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도로스키도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를 언급을 간혹 하거든.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는 몇몇 신비가 중에 아마 조도로스키가 인정하는 최고의 신비가는 야콥 베메하고, 왜냐면 이제 조도로스키는 의외로 오컬트 철학 중에서 그 연금술에는 관심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야콥 베메라고 하는 그 연금술사에 대한 그 조도로스키의 숭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신비주의자 중에 제일 본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윌리엄 블레이크예요. 왜냐면은 조도로스키가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비주의자이면서 예술가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런데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는 신비주의자인데 예술가죠. 그러니까 회화, 그 다음 이제 조가, 거기다 이제 또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이제 모티브 같은 사람이지,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런데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제 4살 때 되게 이상한 체험을 하나 하는데, 평생에 걸쳐서 이제 신비 체험을 해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리고 그거를 지금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엔 신화적으로 연구하다가 지금은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4살 때 이제 자기 집 저녁에 창문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액자형 창문,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창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얼굴이 이렇게 등장한 거죠. 그때 이제 그 4살의 기억이 아마 본인한테는 엄청난 공포였대. 근데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잠이 들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왔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돼야 될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소명이야, 소명.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제 얼굴의 창가에 떠오르는 걸 보고 그 밤에 어린아이가, 잠 못 든 아이가 그러면서 어떤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이크에게. 뭐냐면 이제 블레이크야, 예술가가 되어라. 예술가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지극한 행복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레이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을 해놨거든. 또 하나가 뭐냐면 8살 때 이제 블레이크가 이제 그 페컴 라이라고 영국 이제 중부 남부로 이렇게 가는 길에 작은 그 농촌 지역이 있어요. 이제 블레이크는 거의 집에서 방치한 아이라서 맨날 그 걸어 다녔거든. 당시 런던은 다 시골이거든요. 그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쪽에 이제 그 숲이 있는 곳에 나무들이 이제 우뚝 서 있는데 그 나무 위에 환한 그 빛을 아주 화려하게 내고 있는 천사들의 무리가, 그 나무 가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늘로 뻗는 그 나무 가지 위에 천사들이 다 내려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들의 날개, 그 날개가 너무 빼곡하게 환하게 이제 밝은 태양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 넋이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집으로 달려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자비한 이제 폭력이 시작되는 거지. 왜냐면은 집도 가난한데, 그것다 또 윌리엄 블레이크는 또 비국교도라서 흔히 말해서 이제 영국 성공의 신자가 아니었거든. 그러면은 나중에 사회생활에 그 자기 신분 상승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신자도 아닌 가문에서 태어나서,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집안 자체가 가난한데, 그것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보는 게 저런 이상한 그 신적 체험이거든. 그러니까 아이의 미래가 걱정돼서 아버지가 이제 그 매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질이 거기서 뭐로 나오냐면은 짜세기를 막 때렸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말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말리면서 블레이크한테 해준 말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절대 누구에게도 네가 본 것,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네가 볼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윌리엄 블레이크 전기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인데, 굳이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외적 환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실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초등학교 때 한 번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강렬한 이미지만 늘 가지고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 삶은 그것을 조금 해명해 보고 싶은 일에 아마 이제 삶의 방향이 조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 2, 30년을 좀 애매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둬야 되고 다른 한쪽에는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체험에 대한 어떤 해답 같은 걸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로도 공부하게 되고, 타로는 솔직히 우연히 공부하게 된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마 20대 때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헤매고 싶어서 대부분 그런 신비 체험을 했던 작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한 윌리엄 블레이크고, 그리고 WBBH, 아일랜드 시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작품 활동했던 여류 시인 중에 에밀리 디킨슨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공부하면서 20대를 거의 보냈죠. 윌리엄 블레이크가 아까 페이컴 라이라고 하는 그 시골 길에서 어떤 나무 위에 뭐 이렇게 천사들이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 제가 8살이 아니고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몇 살이야? 11살 즈음에. 그래서 그게 혹시 잘못 본 건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장소를 떠나면 되거든. 그러다가 다시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린아이니까 확신은 못 갖는 거고 그냥 그 광경을 그냥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건 대낮이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블레이크처럼 누구한테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뭐 5학년, 6학년, 중1, 중2가 될 때도 걸어가면서 이제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서 그 장소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는 건데 뭐 그때는 뭐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기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는 외적 환시라고 해요. 그냥 외부 세계에서 어떤 그 일상적이지 않은 장면이나 대상이나 존재를 보는 거거든요. 외적 환시. 그런 게 있고, 대학교 때 20대 때는 졸업할 즈음에 그 일종의 흔히 말하는 종교적 체험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두께는 이만한데 어려운 책이 아니야. 그냥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어떻게 영적 종교적 체험을 했는가, 그리고 그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체험 이후에 삶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듣게 되는 지인들의 영적 체험하고 윌리엄 제임스가 서술해 놓은 그 방대한 그 증거들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사이코 매직의 저자이자 컬트 영화의 대가인 조도로프스키의 생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 생애가 완전 뒤죽박죽이거든, 조도로프스키. 그런데 아마 사이코 매직에 조금 이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분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정신계보학이라고 하는 거거든. 정신계보학. 그 정신계보학이 뭐냐면 그냥 원래 신화 속에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화 속의 인물들이 겪고 있는 운명의 비극은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문의 트라우마로부터 유전된 거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하려면 약간 선조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조도로스키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조도로스키 그 사이코 매직이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2019년, 그러니까 조도로스키가 이제 192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이 되는 해에 그 The Dance of Reality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한글의 그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현실의 춤이라고 돼 있더라고. 현실의 춤. 거기서 이제 제목을 이제 댄스란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조도로스키 책을 이제 그 스페인어에서 번역되거나 불어에서 번역된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춤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춤추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춤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조금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한 사건만 그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조도로스키의 이제 저기 외가 아버지 쪽이죠. 외가가 아버지인가? 친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도로스키의 그 뭐라고 친가라, 친가 아버지 쪽. 그렇죠. 그 아버지 쪽에 조도로스키가 알레한드로 호도로스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이름이 누구한테서 온 거냐면 조도로스키의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쓴 거예요. 한자도 안 바꾸고. 다시 이제 대신 이제 할아버지는 그 이름 끝에 뭐라고 쓰냐면 레비라고 써요. L-E-V-I 영어로 그렇게 표기하는데, 레비가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가문의 성이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까지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레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알레한드로 호도로프스키 이렇게 쓴 거죠. 그 할아버지의 성을 이제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 할아버지의 성을 갖다 쓴 이유는 있겠죠. 그 수많은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이 할아버지는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이 알레한드로 호도로스키 레비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테레사거든요. 테레사. 그런데 이제 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그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 있죠.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면은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다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이제 드네프로 강이죠. 드네프로. 그 드네프로 강에서 예전에 한번 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 홍수에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기로 말하면 이제 자기한테는 그 호돌스키한테는 큰 삼촌에 해당하는 거죠. 큰 삼촌.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호세였거든요. 호세.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자기 지금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도스키의 친아버지 하임에. 그러니까 5 자녀들을 그 키우고 있던 그 알레한드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제 테레사, 그 테레사가 그 드네프르 강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 홍수 때문에 그 호세라고 하는 그 조도롭스키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큰 삼촌인데, 그분이 그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서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테레사 할머니가 유대인이고,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도 유대인이었겠죠. 그때 그 할머니가 그 죽은 그 호세의 그 시체를 안고서 그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시나고그.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저주를 퍼붓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매일 시편과 토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 그리고 늘 좋은 생각을 하려고 했고, 이웃에게 친절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과부들, 그리고 이제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필 왜 그 잘난 야훼, 여호와가 우리 호세를 데려가냐고 하면서 그 유대 회당에서 할머니가 이제 넋이 나가서 행패를 부리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른 거야. 내가 이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입에서 절대로 여호와 그 야훼라는 이제 부르지 않을 거고, 내 자식들은 절대로 유대교 회당에 못 나가게 할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흔히 말해서 이제 신성모독을 유대인인 이제 여성이 그 남성들이 들어가는 시내고그에 그 기도 법당이 있거든. 거기에 가져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이제 그 소란행위를 펼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아내를 말리기 위해서 할아버지 알레한드로,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밖에 나와서 이제 그 자식들, 그 남은 자식들 4명들, 그 4명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지 막 걱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난 거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 아마 사람들한테 제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약간 이제 슬픈 과거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3살 됐을 때 그나마 좀 유복하게 살았던 상인 집안인데, 그 할아버지가 3살 때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가 이제 헝가리 출신이거든요. 헝가리 출신의 유모가 상인 집안의 유대인 가정에서 유모 생활을 하다가 미쳐가지고서 3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이제 도끼로 쳐서 죽였거든. 머리를 부셔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보면은 헝가리 출신의 유모가 지금의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그냥 흔히 말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유모로 썼던 건데, 할아버지 알레한드로가 3살,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제 품에 안겨가지고서 이제 밤을 자고 있을 때 유모가 이제 도끼를 들고 와서 이제 어머니의 이제 머리를 쳐서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전체가 다 이제 피바다가 되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 어린 아이가 그걸 이제 깨어가지고서 목격하고 나서 말 그대로 도끼를 들고 피바다가 되고 어머니의 이제 가슴하고 이제 다리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피를 보면서 이제 벌벌 떨고 있었거든. 그리고 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고아가 되니까 요 아이를 이제 어디로 보냈냐면 예시바라고 해요. 예시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어디를 가면은 예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미국에는 예시바 대학도 있는데, 그 예시바에 데리고 예시바가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대교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도원이지, 유럽에. 그 예시바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고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소젖을 짜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저녁이 넘으면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갑자기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서 예시바라고 한 신학교에 들어온 거라서 글자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 그때 매일 외워야 되는 이제 모세 오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잘 외우지 못해가지고서 늘 그 반에서 열등한 학생으로 살고 있었죠.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도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치열하게 토라를 막 외우기 시작했나 봐. 근데 이제 머리가 나쁜 아이가 그 타인의 어떤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그 의지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신경증이 좀 왔나 봐, 신경증이. 그래서 그날도 이제 소젖을 짜면서 토라의 모세 오경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몸에서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가졌거든. 그리고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갖자마자 이분이 이제 기절을 하고 쓰러져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서 얘가 이제 기절했으니까 이제 깨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초를 가져와서 몸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똥을 비벼가지고서 물에 타가지고서 입에다 넣어가지고서 깨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절한 아이를 깨우기 위한 그 구급 과정에서 그게 한 30분 정도 지체가 됐나 봐. 그때 할아버지 알레한드로죠. 알레한드로의 이제 청소년기니까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나서 어떤 세계에 들어갔대. 이제 그분 말로는 그게 중간계래, 중간계.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떤 나이가 많고 키 작은 랍비, 유대 랍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혹시 괜찮다면은 내가 네 몸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 되겠냐고. 근데 안 돼.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신 너가 부족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성이거든. 그 지성을 내가 채워줄 거고, 그리고 너는 평소대로 그냥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만나고 공부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너는 지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 지성을 채워주고 너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게 흔히 말하는 환각정령이거든요. 그 환각정령이 그 알레한드로 예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살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상담을 해준 사람이 되거든. 물론 이제 요 전에 그 환각 정령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서 신학교에서 쫓겨나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로 보면은 이제 귀신이 든 거니까는 쫓겨나고 동네에서 혼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삶에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으면은 이 할아버지를 찾아왔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그 환각 정령이 해주는 조언대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소문을 퍼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알레한드로가 원래 재능이 있어가지고서 신학의 율법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한테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환각정령인 라베가 대신 말을 해주는 거라고 알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불려가더라도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항상 없었고 나의 컴패니언, 내 동료인 라베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자기한테 상담해주거나 예언하거나 혹은 치병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해 줄 때에도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거든. 이때 그 동네에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던 여성이 테레사인데 그 테레사가 이제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이제 미래 남편이 될 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서 이제 내가 나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테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하고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리고 당신은 동네 사람들부터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는 내가 하는 말만 그대로 믿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레한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어머니가 죽는 비극을 경험하고 예시바라고 한 신학교를 다니면서 동료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리고 라베라고 하는 환각정령하고 사는데 전작 존중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체념된 삶을 살다가 자기 그 청혼을 해오는 그 테레사 말을 듣고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같이 살면서 이제 무조건 돈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돈은 테레사가 받아주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는 상담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극진히 모시거든. 그러다가 낳은 첫 아들이 아까 말한 호세. 그 호세가 드네프르 강의 홍수에서 휩쓸려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테레사 아내가 자기 남편이 모시고 있던 환각정령 라베 그 라베도 구박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 라베가 말 그대로 이제 떠나거든요. 떠나고 나중에 그 환각정령이 이제 누구한테 들어왔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요 사이코매직의 저자 알레한드로 호드르스키에게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알레한드로 호드르스키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걸 복기를 해보는 거야. 왜 나는 어렸을 때 그 환각정령하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환각정령은 내가 숙제를 하는 걸 왜 도와줬을까?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의 살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유대교에 밀폐된 그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는 항상 천대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각정령은 아마 실존, 그러니까 인간 실존에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 집안에서의 그 냉대를 자기가 나름 이제 어린아이의 그 안목에서 이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돌프가 쓴 책 중에 이제 그 타로의 길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장을 보면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타로를 왜 배웠을까? 그리고 미래의 타로를 배우는 사람들은 타로를 배우는 목적이 뭘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그죠? 그거는 reflection, 성찰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 성찰도. 그리고 divination, 미래를 예언하는 행위를 아는 것도 타로를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일본어 아까 번역자가 일본에서 이제 책이 번역됐다고 했잖아요. 번역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게 바로 뭐로 번역을 했냐면 타로를 배우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타로 카드가 되든지 간에. 그건 바로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대답하는 기술이라는 거야. 타로는. 그러니까 타로는 타인의 고통에 대답하는 기술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에 대답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예. 기예가 바로 뭐냐면 이제 타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간단하게 그냥 언급했는데 시간도 많이 갔지만 원래 이런 이야기들이 조도르키 생애에 어떤 이루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 당시로선 극복할 수 없었던 삶의 어떤 애환들과 고통으로 점철돼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조도르키가 아마 타로를 이제 공부하는 목적을 자기가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 타로를 실제로 가르치면서 조도르키는 주로 뭘 했냐면 사이코매직을 병행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이코매직을 병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995년에 자신의 큰아들이 죽거든. 혹시 큰아들이 죽은 거 혹시 알고 몰랐어요? 그게 지금 신문 기사로 찾아봐도 설명이 이제 일관된 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약물 중독이거든. 약물 중독. 이제 우연히 이제 친구의 권유로 절친의 권유로 약물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약물을 우리가 오버도스 이제 과다 복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인데 원래는 이제 약물을 했던 친구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조도르키 삶에서 자기 큰아들의 죽음, 그리고 조도르키가 제일 아꼈던 아들이거든. 그 아들의 죽음이 1995년이거든요. 그 9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그 이후에 타로로 이제 강의를 하고 타로로 이제 사람들한테 점을 봐줬거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그리고 타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횟수를 줄이고서 그 타로를 하는 수업에서 사이코 매직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코 매직은 1995년에 이제 자기의 큰아들이 죽으면서 그 상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 실제로 이제 파리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거든요. 유년 그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조도르키가 이제 그 유년이 이제 칠레의 그 항구 도시인데 토코필라에 영어로 토코필라고 실제는 토코피아라고 발음하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2019년도에 그 The Dance of Reality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고향을 처음 온 거예요. 고향을 이제 떠난 이후에 1929년에 조도르스키가 태어났는데 1909년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된 거거든요. 1909년이요? 2019년. 2019년이구나. 2019년. 그래서 2019년에 한 거가 거의 몇 년 만에 한 80년 뭐 이렇게 된 거죠. 2019년에 이제 토코피아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조도르키는 자신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그 토코피아에부터 시작을 해요. 그 토코피아에서 태어나는데 이제 그 토코피아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알아야 돼. 이제 토코가 뭐냐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각의 창이란 뜻이에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그 이중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때 원주민 얘기 조금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볼 때는 이제 세상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세계, 또 하나는 지하 세계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하 세계와 이제 지상 세계를 상징하는 두 개의 창. 그게 이제 토코거든요. 토코. 그리고 이제 필라 혹은 피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악마란 뜻이에요. 악마.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때 악마는 이제 어떤 뜻으로 쓰는 악마냐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성취한 악마.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지하 세계에 머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악마도 지적으로 성장을 하나 봐. 그래서 악마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성취하고 나면 그는 지상 세계로 건너오게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준다는 거야. 이게 아마 아까 말했던 그 라베라고 하는 그 체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도스키는 이제 그렇게 해서 토코피아라고 한 단어를 해석을 해요. 근데 하필 또 이게 뭐냐면 북위 22도거든.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에서 이제 메이저 카드라고 있거든요. 그게 22장이죠. 그러니까 토코피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삶에 궁극적인 운명이 성취되는 그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그 조도스키가 태어났는데 사실 그 위에 누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누나를 잘 모르는데 누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평생 이제 누나하고 거의 연락을 하고 살지 않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그 토코피아에서 태어났던 그 조도스키는 뭐 그 성폭력 이 얘기도 해야 되나? 왜 뭐? 그렇죠. 그거 솔직히 되게 긴 얘기인데, 일단 이제 그 스탈린주의를 신봉하는, 그 다음 이제 무신론자, 그리고 마초이스트의 아버지예요. 그 조도스키 아버지가.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게 이제 조도스키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끊임없는 구타와 폭언을 들으면서 자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조도스키가 아버지, 그러니까의 그 폭행과 폭력에 의해서 임신해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일말의 그 정도 주지 않고 그 키우거든.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이제 까사 우크라이나라고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상점이라고 하는 그 가게에서 잡화점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걸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냥 아버지의 그 폭력, 그리고 어머니의 그 냉담함,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토코피아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그 광산을 이제 캐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토코피아에 살던 마을 사람들의 87%가 무직이었어요. 무직.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광산을 캤는데 그 광산을 캐는 이제 미국 그 업체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있을 때라서 대부분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동네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와 불황자, 노숙자가 이제 널려 있는 곳이 토코필라의 기본적인 풍경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가게를 운영하던 시점에 이제 조도스키가 이제 학교를 다녔겠죠.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조도스키가 이제 유대인이고, 그리고 조상이 어디서 왔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왔거든. 선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색이 백인에 좀 가깝고, 거기에다가 코가 약간 매부리 코고,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조도스키한테는 외가인가요? 외가, 얘 할아버지. 어머니 쪽. 그러니까 조도스키의 어머니가 자신의 친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늘 간직하고 있었거든. 굉장히 아름다운 그 발레리나였거든,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그 리투아니아 출신이에요. 그 러시아 출신. 그래서 러시아에서 결혼 때문에 그 스페인을 거쳐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칠레로 건너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 이제 우리로 치면 국립이고, 과거에는 이제 황제 발레단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키에다가 이제 사자같이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 그리고 아름다운 그 몸을 갖고 있던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에 대한 그 소중한 기억 때문에 자기 아들 조도스키를 머리를 못 자르게 했거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린아이가 장발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모 때문에 그 학교에서 튀었겠죠. 그래서 조도스키는 끊임없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한 거죠. 왕따. 그리고 우연히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샤워를 하다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할례 의식은 또 한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포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또 친구들이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자식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서 이제 살은 계속 찌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죠? 그 친구들로부터는 왕따당하고 섞이질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는 자기를 환영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뭘 하면서 어린 시절을 생활했냐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곳이 그 동네에 그 도서관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 동네는 도서관이 없는데 원래 거기서 광산을 캐던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고 그 미국 기업의 광산 기업의 직원들의 아내도 미국 여성들이었겠죠. 그 여성들이 그 가난한 동네에 구호 활동으로 자선 활동으로 도서관을 지어줬거든. 그래서 거기에 그 도서관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가지고서 맨날 거기서 이제 책을 봤던 거예요. 혼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책을 보다가 어느 날 아무리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책이 하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불어로 쓴 타로 책이었거든요. 레 따로라고 흔히 말해서 이제 타로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테일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에테일라가 쓴 타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우연히 읽다가 거기에서 이제 카드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서 자기가 집에 가져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힘 카드죠. 힘 카드. 그 토코필라라고 하는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그 어머니의 그 냉대 속에서 자라던 요 아이가 학교에선 또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학교가 끝나면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다가 우연히 이제 타로를 그 다루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에타일라의 그 타로 책이었죠. 불어로 된 책. 그 자기도 읽을 수 없는 책. 그런데 이제 유년에 이제 그 토코필라에서 생활 중에 그 제일 유명한 사건이 그 빨간 구두 사건이거든요. 빨간 구두. 빨간 구두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집에서 이제 맨날 혼나고 그다음 주눅 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시내에 한번 나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빨간 구두를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계속 번번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내를 나가는 일이 이제 흔한 일이 아닌데 그때마다 번번이 이제 구두를 부탁을 했는데 사주질 않으니까 이제 조돌스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시내를 나가려고 하는 어머니한테 빨간 구두를 사주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이제 으름장을 놔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고서 이제 시내에 나가면서 차편으로 나가는 거니까 남의 차를 타고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정말로 빨간 구두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간 구두를 조돌스키한테 그냥 던져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조돌스키는 너무나 기뻐가지고서 그 신발을 신고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는데 정말 그 학교에서 진짜 그 명물이 돼버리거든. 이때 명물은 뭐냐면 빨간 구두를 신은 포경을 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되게 안 어울리는 부정적인 조합으로 명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시내 그 토코필라의 광장으로 나가요. 광장으로 나가서 한참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우연히 자기 반에서 자기하고 말을 트고 지냈던 친구 하나가 있었거든.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칼리토스거든요. 그 칼리토스가 그 광장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구두 닦기를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는 학교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집에 가서 구두 닦는 연장을 들고서 광장에서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서 그 칼리토스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자신의 빨간 구두를 자랑을 했겠죠. 그랬더니 칼리토스는 그 빨간 구두를 보고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가 요거를 깨끗이 닦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발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구두를 닦게 돼요. 그리고 칼리토스가 이제 조돌스키 보고 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예쁜 동화 속에 나오는 구두를 신을 수 있으니까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까 왠지 마음이 좀 측은해져가지고 칼리토스한테 자기가 요거 구두 닦는 요 뭐죠 이 도구를 자기가 막 보고 있을 테니까는 너가 내 구두를 한번 신고서 여기 광장을 한번 뭐죠 그 돌아다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칼리토스가 기쁘게 그 구두를 신고서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광장을 막 뛰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거기 항구 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파제가 있거든요. 광장이 방파제에 있는 데랑 붙어 있어요. 그 파도가 있는 곳에서 이제 칼리토스가 그 방파제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아마 실족을 했던 것 같아.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이제 조도스키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칼리토스가 오기로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계속 안 온 거죠. 그래서 거의 밤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자전거를 들고서 이제 광장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칼리토스가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한 아이를 구해가지고서 동네 사람들이 자전거 실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구두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 사건을 겪고 나서 자신의 선의로 인해 가지고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친구가 빨간 구두를 신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게 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엄청난 그 죄의식을 갖게 됐나 봐. 일단 그 다음날 이상하게 학교를 가서 그 광장에 혼자 자기가 그 칼리토스가 있던 그 방파제 있는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구들 닦는 자리에 누가 또 앉아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제 칼리토스의 동생 루치아노가 또 형이 죽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그 가난한 집에 좀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집안의 부모님들이 이제 보낸 거죠. 참고로 이제 칼리토스하고 루치아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아마 요거를 가지고서 그때 이제 조도로스키 말로는 그렇게 써놨더라고. 뭐냐면은 한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명을 향해서 나의 모든 사람마다 운명이 있으니까 그 운명을 향해서 선한 것을 기도하든 혹은 악한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간에 운명은 항상 자기 앞에서 선과 악이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한없이 춤을 추는 게 바로 인생이란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떼어놓을 수 없고 한 쌍의 그 부부처럼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서 끊임없이 춤을 춘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칼리토스의 이제 구두 사건 이후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토코필라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10살 때 산티아고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산티아고에서 생활을 하면서 흔히 말해서 대학에 입학하죠. 그게 바로 그 산티아고 대학이에요. 그때 18살이거든요. 그 산티아고 대학에 가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심리학하고 이제 문화 그리고 이제 철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칠레가 이렇게 낙후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반문화 운동을 연극을 통해서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실험극이라고 하거든요. 그 실험극을 대학에서 실현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퇴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학교 주변에서 자기처럼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실험 연극을 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서 극단 활동을 계속 했거든. 그래서 이제 18세 이제 산티아고 대학에서 이제 그 심리학, 그 철학 문학을 공부하고 이제 사실은 시는 16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자신 시를 쓰는 거하고 그 시를 쓰는 그 경력을 가지고서 대학에서 아까 말한 실험 연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를 쓰는 과정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반문화 운동을 이제 주도하면서 처음으로 인생에서 그 토코필라의 그 암울했던 기억들을 이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6살이 돼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를 찍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그 1950년에, 그러니까 20몇 살이죠. 그렇게 되면 1950년이면
22살. 22살쯤이죠. 한두 살. 예, 21~22살. 그쯤에 이제 실험 연극을 아까 했다고 했는데 그 실험 연극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마임을 배우죠. 왜냐면 본인이 연극을 할 때 이제 극단 활동 중에서 광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광대 역할에 잘 맞는 게 또 마임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마임을 이제 그때 이제 그 연극하는 과정 중에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돼요. 프랑스 파리로 떠난 다음에 그 파리에서 흔히 말하는 마임 활동으로 유명세를 이제 떨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파리에 이제 문화적인 지성인들이 모이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 카페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요. 이제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장 꼭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프랑스 영화 감독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앙드레 브레똥이라고 해서 이제 초현실주의 그 문학운동의 그 창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 꼭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뭘 배우냐면은 이제 타로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타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타로 카드는 마르세유아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조도로스키가 이제 마르세유 타로를 이제 그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 장곡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본인이 그 장곡도를 카페에서 만난 지인 소개로 본인이 갖고 있는 야망들, 열정들, 그 열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상징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상징. 근데 그 상징을 가장 화려하고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건 영화밖에 없다는 말을 듣거든.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타로에 대한 이제 그 평생 자신 타로를 이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상징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펼칠 수 있는 거는 모든 예술 장르 중에서 영화가 유일하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게, 그 영화 감독으로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마르세유 타로를 이제 그 복원하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조도로스키 거장의 그 영화들이 제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요 과정들이 대부분 언제냐면 40대, 50대에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그 40, 50대에 집중하는 그 과정 중에서 마르세유 타로를 복원하는 일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제일 유명한 감독 중에 엘 포토라고 한 작품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피로 아마 국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영화가 제작이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요 유명세를 가지고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은 일부 탁월한 이제 예술적인 취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대중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 그래서 그 듄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서 자금도 모으게 되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프랑스하고 저기 미국에서 유명인들과 접촉도 해 가지고서 그 듄 영화 제작에 뛰어들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그 영화 배급사하고 이제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그 사실은 그냥 숲으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이게 나중에 듄 영화 제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로 완성은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995년에 대외적으로 이제 바쁘게 사는 과정에서 큰 아들이 죽게 되거든. 그리고 큰 아들이 죽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코 매직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타로를 처음 가르치거나 소개했을 때에도 사실 사이코 매직은 그 기법은 적용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로 그 복원 작업하고 타로를 이제 대중한테 가르치는 작업, 이거 26년 동안 했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고 그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사이코 매직이라고 하는 그 심리 그 치유 기법을 가지고서 95년도에 이제 아들의 죽음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사이코 매직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서 사이코 매직 가르칠 때도 똑같아요. 타로 카드를 피게 하고서 그 타로 카드를 핀 다음에 그 타로 카드에 대한 반응을 물어봐요.
그 타로 카드를 뽑은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조도로스키가 사이코 매직의 기법을 가지고서 완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 그 사이코 매직 계보를 이어오고 있고, 그 와중에 뉴욕에서 이제 그 타로하고 사이코 매직을 결합한 이제 전시회를 그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몇 차례 계속 열게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인가요? 인 거죠. 그러면은 사이코 매직 책을 이제 저희가 출간한 김에 사이코 매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금 해야죠. 혹시 사이코 매직 보면은 여기도 이제 번역서 맨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이코 매직을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갑자기 이게 만들었나요?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게? 이 앞에는 읽은 바에 의하면은 정신분석학의 한계를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상징이나 향기나 색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이 정말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건드려주는 행위를 직접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사이코 매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사이코 매직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이코 매직은 뭐냐면 혼합 제설이라고 해요. 혼합 제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혼합은 말 그대로 혼합됐다는 거야. 그리고 제설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접근 방식들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전통이나 민간에서 계승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섞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심리학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리학의 한계를 느껴가지고서 심리학을 포기한 건 아니고, 이제 조드로스키는 기본적으로 칼 융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찾아보면. 다 뭐가 많냐면은 프로이드 언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까 그 산티아고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 심리학을 전공했을 때 그가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프로이드 심리학이거든. 프로이드 심리학 중에서도 유년 가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만났던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성인이 돼서 겪은 트라우마가 거의 없거든. 일종의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였던 어린 아이들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유년에 겪었던 트라우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프로이드 이론은 기본적으로 리비도설이거든. 그러니까 성적 욕망이 말 그대로 거세에 대한 불안, 그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이 또 승화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자기 자신의 직업이나 예술 세계에서 그걸 이제 발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코 매직은 프로이드의 심리학 중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엄청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또 다른 전통이 이제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면 아까 뭐 향기, 뭐 냄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된 게 접대 이제 한번 잠깐 물어봤는데, 이분이 칠레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칠레. 그리고 칠레에서 자랄 때 이분이 반문화 운동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칠레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면 칠레가 이제 자치정부를 유지하게 되면서 대부분 독재 정권들이 들어오게 되거든. 이 독재 정권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사회 집단이 있거든. 그게 누구 같아요? 원주민 누구? 마푸체족. 그렇죠. 왜냐면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는 그 마푸체족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 마푸체족이 이제 미국 원주민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원주민이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는 남미의 원주민이고 하나는 북미 원주민이죠. 미국의 북미 원주민들이 지금 어디에 사냐면 인디안 보호구역에 살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서 직업 없이 살아가거든. 그래서 미국의 그 인디언 그 부족을 그 보호구역을 가보면 대부분 집 바깥에서부터 술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하거든. 미국 그 인디언 부족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대부분은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삶을 끝내요. 그런데 마푸체족은 같은 인디언인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스페인이 이제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뭐로 멸망시키냐면 칼로 멸망시킨 게 아니거든. 흔히 말하는 천연두. 그렇죠. 그런데 마푸체족은 이상하게 스페인 그 정복군이 들어왔을 때 그 천연두 감염률이 2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거의 90%가 넘어가지고서 거의 원주민의 멸종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마푸체족은 이상하게 산악지대에서 오래 살았는지 몰라도 천연두 감염의 피해를 좀 적게 받았고, 그 스페인하고 또 이제 전쟁을 계속 벌이는데 그 전쟁을 400년 넘게 벌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른 이제 남미나 북미의 인디언들은 흔히 말하는 그 식민지 국가에 대항해서 대부분 패배하거든. 근데 이제 마푸체족만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지역하고 이제 칠레 지역에서 계속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 마푸체족이 이제 왜 중요하냐? 마푸체족의 민간 전승으로 내려오는 민속 치유법이 있거든. 그 민속 치유법이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은 전통 약초 있죠. 그 약초를 사용하는 약초 기법이 있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행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나오는 대부분 보면 사이코 그 매직에 등장하는 어떤 심리추의 조언들은 보면은 대부분 행동학이거든. 행동학. 아버지 있죠. 그 조도로스키의 아버지가 아까 마초였고 스탈린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잖아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삶에 긍정적인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 아버지를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마푸체족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변하는 걸 보고 나서 마푸체족의 그 민간 신앙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푸체족이 스페인의 오랜 동안 그 탄압 속에서도 그 전통 그 민족으로서 자기 존재성을 유지해 올 수 있던 근본적인 힘, 그 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제 그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오이디푸스 가설하고 마푸체족의 흔히 말하는 행동역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행동역학, 치유하고 이제 결합되어 있죠. 끝인가요? 이 사이코매직의 그 접근 방식이 뭐냐는 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거만 알고 있거든. 이거는 그냥 전통적인 심리학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외부의 현실에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이제 사이코매직은 사실은 내면의 치유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외부 현실에서의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서 그걸 조화시키는 게 이제 사이코매직의 기본 입장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시니까 라성일 선생님은 이게 이렇더라 하고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조도르스키를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세 그 성인 숭배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 조도르스키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는데 그냥 조도르스키는 그냥 어떤 사람 같아요. 느낌에. 저는 아름다움을 마스터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름다움의 이제 마스터. 조도르스키는 기본적으로 이제 뉴욕 타임즈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사람은 이제 95세가 됐는데도 계속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서재에서 초대해 놓고도 계속 뭔가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자기는 예술을 창작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자기는 영화가 됐건 시나리오가 됐건, 또 이분은 또 이제 그 만화 삽화가기도 하거든요. 끊임없이 집에 있는 동안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도르스키를 보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외롭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외롭지 않을까? 왜 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조도르키는 지금 나이가 많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어도
이분은 화장실을 가지 않고 식당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변이 마렵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화장실 가죠. 가죠. 예, 그런 거를 절대 못하게 하는 사람이거든. 왜 그러냐면 조도스키가 볼 때는 우리는 왜 아프냐는 거야. 왜 아프냐?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아까 말한 프로이드식에 말하면 유년의 트라우마를 발생시킨 사건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억압하는 기제로 평생 작동하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바깥에서 작동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문화적인 예법이에요. 문화적인 예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나이 같은 걸 이제 잘 못 물어보거든. 그럼 그 사람의 기혼 여부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서양식으로 말해가지고서 사회적 예법으로서의 거리가 있어요. 3cm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 남녀가 앉게 되면. 그리고 만남에서 이제 어떤 것을 질문하고 어떤 것을 질문하지 않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원초적인 질문들을 자제하는 게 이 사회적 예법이 돼버렸거든. 조도로스키는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바깥에 나오는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 그냥 현관문만 열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분이 아니라 주차장에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싸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오줌을 싸면서 거기에 오늘 처음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사람한테 자신의 오줌 줄기가 몇 줄기로 나왔는지를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거든. 이해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면의 치유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복귀해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식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사회적 예법을 요구하는 문화의 그 요구 때문에, 기대 때문에 일종의 신경증이나 노리조 상태로 계속 놓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내적인 그 호기심을 타인에게 표현하라고 할 때 늘 조심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우리는 늘 아프다는 거거든. 혹은 간헐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이로제 상태에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터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개인의 자신을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말하거든. 식당에 가면은 거침없이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는데 이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대에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조도롭스키의 삶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도롭스키는 불우했던 유년과 그 청소년기를 빼고 나면 이분은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분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도롭스키는 아는 거거든. 뭘 아냐? 단 한 번인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증오해야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나 타인을 향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사람이 외롭지가 않게 되죠. 그 외롭지 않은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기쁨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조도로스키를 생각을 해보면 조도로스키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왜 외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하고 타인에게 가장 정확하고 명료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코매직 같은 어려운 수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금방 나와가지고서 바로 그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오줌을 싸고 그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옆에 있는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 꺼리낌 없이 나이를 물어보고 기혼 여부를 물어보고 자녀의 수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조덕수는 그런 사람 같아. 질문이랑 대답이 지금 달라요? 네. 선생님이 느낀 점이 뭔지를 여쭤봤는데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였어요? 아 조덕수 평가가 아니라 네. 그 조돌스키가 이제 타로를 배웠던 목적을 조금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아까 그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영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앙이 없는 영성이 가능해진 거고 또 종교가 없는 영성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성 중에서 이제 조돌스키나 혹은 윌리엄 블레이크나 이런 계보를 따져가다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영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는 거야. 영성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기독교 신비주의가 되건 카발라가 되건 아니면 뭐 헤르메스나 혹은 신플라톤주의가 되건 영지주의나 연금술, 점성학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영성에 이르는 길인데 그 영성에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영성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신비 체험이 됐건 혹은 그게 어떤 영적인 체험이 됐건 간에 그거는 그 개인에게는 되게 특수한 문제거든 사실은. 하지만 그 영적 체험이나 심적 체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 중에 그냥 하나인 것 뿐이야. 그리고 그 신비 체험이나 영적 체험이라고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꾸는 꿈이라는 거야. 매일매일 꾸는 꿈.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꿈은 무시할 수는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 하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의 특수한 형식들은 되게 존중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영성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그 사회나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이 가르쳐주는 최초의 가르침은 뭐냐? 타자의 고통을 돌보지 못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매일 꾸는 꿈보다 의미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각별한 의미를 두고 싶긴 해도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자신이로 하여금 타자의 고통에 내가 응답하거나 혹은 그거를 돌보거나 그것을 기기를 수 있는 사람이 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서 자신의 영성의 척도를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느낀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나성일 선생님 모시고 너무나 이 전문적인 조도로프스키의 생애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리해놓은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주시겠다고 예. 고정 댓글에 저희 나성일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짧게 정리해서 문서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